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스타와 햄버거 같은 거 말고요. 좀 더 이국적인 요리는 어떠세요? 아니면 좀 더 우주적인 요리? 요리법은 간단합니다. 열성적인 천문학자 팀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미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골고루 잘 저으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는 작은 소행성들이 놀랍도록 많이 보일 거예요. 맛있겠죠? 이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이 소행성들 중 일부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 길에 불쌍한 우리 행성이 놓여 있거든요. 요리를 하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건가요? 제가 말하는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킨 거대한 우주암석보다 훨씬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크기는 버스만큼 작은 것부터 경기장만큼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도 꽤 큰 힘을 발휘해요. 최근의 극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2013년 2월 1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베리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폭이 수십 미터에 불과한 작은 소행성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했으며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새로운 컴퓨터 모델은 과학자들이 첼야빈스크 유성의 크기, 속도 및 충돌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5층 건물 정도의 크기로 추정되며 지구 표면 24에서 29km 상공에서 엄청난 힘으로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수많은 유리창이 깨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를 입힐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중폭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공중폭발은 물체가 대기권 높이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며 지상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시 작은 소행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은 소행성의 가장 위험한 점은 큰 소행성보다 지구에 충돌하는 빈도가 약 10,00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크기가 작아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구를 향하는 경우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런 공룡, 너무 오래전으로 갔네요. 좋아요. 한 천문학자 팀이 원래 먼 별을 연구하기 위해 촬영한 망원경 이미지에서 작은 소행성을 찾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팀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트라피스트 1이라는 항성계를 찍은 수천 장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미지를 살펴봤어요. 이 항성계는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계 밖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항성계 중 하나예요.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동안 연구진은 주 소행성대에서 138개의 새로운 소행성과 이미 알고 있던 8개의 소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새로 발견된 소행성 중 6개는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로로 밀려난 것으로 보여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마도 인근 행성일 거예요. 지구에 원한을 품고 있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소행성을 몇 개만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던 우주의 일부를 탐사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소행성을 찾는데 특히 뛰어나요. 이 소행성들은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이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햇빛보다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소행성대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작은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소행성은 더 큰 우주 암석과 충돌하고 남은 조각입니다. 소행성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이 소행성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작은 소행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진은 제임스 웹을 이용해 최소 500시간 동안 다른 항성계를 관측할 계획이에요. 이 작업을 통해 태양계에서 수천 개의 작은 소행성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칠레의 베라 C 루빈 천문대와 같은 다른 첨단 망원경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천문대는 2025년부터 최소 10년간 매일 밤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남쪽 하늘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각 이미지는 보름달 크기의 약 40배에 달하는 광활한 하늘 영역을 촬영할 거예요.
이 천문대는 단 6개월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대 240만 개의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사는 2024년 12월 16일에 지구 근처를 지나갈 예정이었던 2개의 작은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2 소행성 모두 지구의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소행성은 폭이 21m로 대형 비행기 크기 정도였으며 시속 17,400km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행성은 폭이 17m로 약간 더 작았어요. 하지만 시속 23,800km로 더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은 꽤 오랫동안 작은 소행성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우주 쓰레기 정도로만 생각했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소행성을 하늘의 기생충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작은 우주 암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폭 1.6km가 넘는 아주 큰 소행성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작은 소행성들은 망원경 이미지의 배경 소음에 섞여 있었죠. 하지만 하늘의 같은 부분을 여러 장의 이미지로 합성하여 희미하고 작은 물체를 눈에 띄게 만드는 영리한 트릭이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일부 망원경의 데이터는 행성 방어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지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작은 소행성들을 연구하면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행성은 큰 우주 암석과의 충돌로 인한 파편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것이 마치 오래된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주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소행성들은 태양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는 태양 궤도를 도는 수억 개의 암석 중 특히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소행성들은 지구에 매우 근접해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존재예요. 나사는 지구에서 4,828만 킬로미터 이내의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지구 근접 천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구와 충돌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현재 나사는 베누라는 소행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베누는 너비가 약 490m에 달하는 상당히 큰 우주 암석이에요. 159년 후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1999년에 이 소행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베누가 2182년 9월 24일경 지구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와 충돌할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쁜 일이 될까요? 베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베누가 지구에 충돌하면 1200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지구상의 어떤 것도 생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에요. 나사 과학자들은 특히 베누가 22세기에 접근 통과를 하는 동안 중력 키홀을 통과할 작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키홀은 소행성을 지구로 향하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의 영역이에요. 베누는 6년마다 지구를 지나며 1999년, 2005년, 2011년에 3차례 지구와 근접한 적이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2182년까지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약 2700분의 1로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5배 이상 높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 우주 암석은 지구에서 748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적 위험 소행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우주 암석입니다. 약 335m 크기의 지구 접근 천체로 200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위험한 소행성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아포피스는 2029년에 지구에 근접해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의 궤도를 더 연구한 결과 적어도 한 세기 동안은 충돌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시간은 마술사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가리키는 자동차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며 도미노처럼 사건들을 차례로 이어줍니다. 때로는 순간과 순간 사이가 길어져 너무 느려져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시간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공간을 위아래 좌우 앞뒤의 3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배경에서 똑딱거리는 보편적인 시계일 뿐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인슈타인이 등장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시간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차원이며 하나의 큰 시공간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쌍둥이 2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쌍둥이 A는 지구에 남아있고 쌍둥이 B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 예를 들어 광속의 90%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쌍둥이 B는 먼 별을 여행한 후 지구로 돌아옵니다. 쌍둥이 B에게는 여행이 몇 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구로 돌아왔을 때 쌍둥이 A는 훨씬 더 나이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들은 지구에서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시간 팽창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할 때 발생하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비해 여행자의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10년 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간이 속도뿐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뉴턴은 중력이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마법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힘이 아니라 후유증에 가깝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주를 거대한 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천 위에 무거운 공을 던지면 천은 오목해집니다. 이제 그 주위에 작은 공을 던지면 공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공에 접근하게 되죠. 같은 방식으로 별이나 행성과 같은 거대한 물체는 그 주위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합니다. 시공간에 매우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물질이 휘어집니다. 이 곡률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줘요. 이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블랙홀, 블랙홀 주변의 시간 팽창 등 모든 종류의 멋진 예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론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믿는 것은 모두 물리적 세계의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의 관념일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깨는 이 아이디어를 블록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이를 확장하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주가 거대한 샌드위치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샌드위치에는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각 층 또는 슬라이스는 서로 다른 순간을 나타내며 이 모든 층은 차례로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세계 모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합니다.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현재만 실제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달리 블록 세계에서는 모든 시점이 다른 모든 시점과 마찬가지로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탄생, 지금 이 순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이 블록 안에 함께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한 시간의 흐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통해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 우주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은 시간 자체의 작동 방식보다는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마치 마법의 책을 읽는 것과 같아서 모든 페이지가 한꺼번에 존재하지만 한 페이지씩만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나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은 몇 가지 무서운 것들을 암시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이 동영상을 클릭하는 것은 이미 블록 우주에서 미리 결정된 겁니다.
우리는 코드를 따르는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회할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정의 정크푸드를 주문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원인과 결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방향을 실제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내가 태어난 순간과 현재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미래의 내가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의 나를 방문할 수 있고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논쟁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의 끝없는 배틀도 논쟁의 흥미를 더할 뿐입니다. 한편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을 마치 신축성 있는 플레이도우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속도나 중력에 따라 늘어나거나 압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자역학에서 시간은 존재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주의 입자와 힘이 작용하는 일정한 무대입니다. 이 두 분야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고 과학자들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통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처럼 논리적인 방식으로 두 분야를 통합하려는 후보가 있긴 하지만요. 끈 이론은 무섭게 들리지만 모든 입자와 원자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아주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각 현은 기타의 현처럼 여러 차원에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진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 또는 쿼크와 같은 입자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공간과 시간이 작은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현이든 고리든 안타깝게도 아직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장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테스트하기 전까진 증명할 수 없어요. 흥미로운 점은 두 아이디어 모두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학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테이블과 의자와 같은 사물을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에서 출현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에서 출현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괜찮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영위하고 있고 여전히 인과관계를 경험하며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자정의 정크푸드를 주문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정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블록 우주와 기존 이론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은 여기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끝이 없지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짙은 안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짙은 구름이 거대하지만 희미한 태양을 가려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주위에는 회색 안개만 끼어있어요. 여러분은 혼자예요. 수영해서 내려가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다의 바닥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물 행성이에요. 알아요, 좀 암울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물의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더 흥미로우니까 살펴봅시다. 짐작했겠지만 해양 행성은 주로 물, 얼음 그리고 어쩌면 바위들로 구성된 행성이에요. 지구의 바다를 생각해보세요. 섬뜩한 심해, 마리아나 해구랑 그런 것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구상의 모든 물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추측해볼 수 있나요? 0.025%예요. 맞아요. 이제 40에서 60%가 물인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곳으로 잠수한다면 깊이가 96.5k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깊이가 9.6km인 마리아나 해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그곳의 압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구 대기 이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압도적이죠?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행성들에 대해 더 알아보면 좋을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은하만 해도 이런 행성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태양계에서도 이런 물 녀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행성은 아니고 위성이에요. 목성에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가 있고 토성에는 타이탄과 엔셀라두스가 있어요.
바다는 이 위성들의 질량의 30%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다가 두꺼운 얼음 지각으로 덮여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꽤 많은 제대로 된 해양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이건 이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행성은 지구보다 6에서 8배 더 커야 해요. 만약 더 작으면 표면이 돌투성일 거예요. 만약 더 크다면 가스상 거대 행성으로 변할 거예요. 동시에 항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이 있어야 해요. 조금 더 멀어지면 행성은 바로 얼음 행성이나 차가운 슈퍼 지구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아주 까다로워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 행성들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중 몇 개밖에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아주 흥미로워요. 첫 번째 행성은 글리제 1214b예요. 우리가 발견한 최초의 해양 행성이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작고 희미한 점 하나만을 발견했어요. 이 점이 알고 보니 적색 외성인 글리제 1214인 걸로 밝혀졌죠. 우리의 태양보다 5배 작고 300배 더 어두운 특별할 것 없는 완전 평범한 별이었죠. 과학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09년에 이 별에 하나의 행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행성은 꽤 이상한 걸로 밝혀졌죠. 이 슈퍼지구는 우리 지구보다 2.5배 더 크고 6.5배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밀도가 아주 작고 우리 지구와 거의 같은 중력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돌과 금속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스상 거대 혹성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해양 행성을 발견했어요. 사실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학적 계산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행성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탐사가 어렵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수소도, 헬륨도, 물도 아무것도요. 그건 이 행성의 대기 바깥층의 밀도가 아주 높고 구성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어서예요. 그럼에도 아마도 물의 세계일 거예요. 글리제 1214b는 항성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달과 우리 사이의 거리보다 작은 0.014 천문 단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곳의 1년은 약 36시간이며 기온은 순화해서 말하자면 거칠어요. 과학자들은 그곳의 평균 기온이 섭씨 120도에서 280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뜨겁네요. 처음에 말한 소름 끼치는 묘사 기억나세요? 사실 글리제 1214b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좀 다를 거예요. 증기 보일러에서 수영하는 것 같을 거예요. 엄청난 온도 때문에 바다 표면은 실제로 그 온도에 도달하지도 않고도 계속 끓는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수증기 구름을 뚫고 이 행성의 표면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뭐죠? 대체 언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건 글리제 1214b의 증기와 물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물론 이 바다의 바닥까지 수영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이 바닥은 소위 뜨거운 얼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두꺼운 층으로 덮여 있을 거예요. 일반 얼음과 같지만 물리학의 법칙은 무시하는 얼음이라 아주 고온에서도 녹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얼음의 두께는 4,828km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소름 끼치는 글리제 1214b는 다 봤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하나 없네요. 자, 이걸 물의 세계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다른 후보자가 있어요. TOI-1452b라고 불리는 새로 발견된 행성이에요. 용자리에 위치한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거의 100광년 떨어져 있어요. 테스 망원경을 사용해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진이 발견했어요. 이 행성 또한 슈퍼 지구 부류에 속해요. 우리 행성보다 7배 더 크지만 48배 더 무거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게 아주 낮은 밀도에 있어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행성 전체가 거의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운이 좋았어요. 이 세상은 그저 거대한 웅덩이와 두꺼운 얼음이 아닐 거예요. 이 행성에서는 아마도 전형적인 바다처럼 물속 깊은 곳에 바위 표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바다는 분명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아주 다를 거예요. TOI-1452b는 작은 적색 외성을 돌고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2개를요. 동시에 만약 앞의 행성이 그 태양에 가까이 가면 반대로 이 행성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명왕성이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것보다 2.5배 더 멀리요. 그리고
굉장한 속도로 움직여요. 1년이 11일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 행성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찰할 때 아마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잠깐만요. 다른 걸 기대했나요? 네, 알아요. 여러분을 제일 성가시게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모두 물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게다가 이 행성들은 별들의 생명 거주 가능지대에 있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온전한 문명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박테리아, 물고기,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아주 중요할지라도 물만으로는 생명을 창조하기엔 부족해요. 약간의 미량 원소와 미네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물 행성들의 구성은 오직 물과 아주 두꺼운 얼음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광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우선 운석과 해성이 있어요. 행성에 필요한 광물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더 자주 충돌할수록 이런 것들을 바다로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TY1452b에는 실제로 이런 광물이 있어요. 네, 그곳의 바위 바닥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분명히 뭔가가 거기서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강력한 망원경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야죠. 또 누가 알아요? 언젠가 우리가 직접 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요. TRES-2b는 밤이 끝나지 않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에 별이 빛나는 평범한 밤이 아니에요. 여긴 칠흑같이 어둡고 타는 듯이 더워요. TRES-2b는 목성보다 약 1.5배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표면은 숲보다 빛을 더 잘 흡수해요. 또한 신선한 용암만큼이나 뜨거운 타는 공기 때문에 희미한 검붉은 빛이 나요. 멋지네요. 계자리 55의 항성계에는 행성이 5개 있는데 그중 4개는 목성과 토성과 비슷한 가스 행성이에요. 하지만 5번째, 아니 항성에 더 가까우니 첫 번째라고 해야 하나? 이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달라요. 계자리 55e는 태양과 아주 가까워 행성 표면의 절반은 문자 그대로 용암이 녹은 바다예요.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절대 보지 못하거든요. 행성은 항상 한쪽 면으로만 항성을 돌아요. 그리고 불벽과 어둠 사이에는 황혼의 구역이 있어요. 우울한 공허의 얇은 띠죠. HD 189733b는 이건 다시는 말 안 할 거예요. 항성 궤도를 돌고 있는 유일한 외계 행성이며 언뜻 보기엔 아주 아름다워요. 푸른색과 흰색의 소용돌이가 표면에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예쁜 색들은 사실 행성 대기 속에 굳은 규산염 입자에서 나오는데 그 뜻은 여기 유리비가 내린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제일 최악인 건 바람의 속도가 시속 8,700km 또는 마하 7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빠른 풍속은 시속 408km였어요. 20배 넘게 적은 거죠.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리는 수평으로 초음속의 속도로 떨어지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 잘게 찢어버리죠. 읽기도 어려운 다음 행성계는 이건데요. 외계 행성이 3개 있는데 모두 자신의 항성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항성이 규칙적이지 않아서예요. 이건 폭발한 별에 빠르게 회전하는 중심 핵인 펄서예요. 초당 수천 번 회전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내요. 그 결과 이 죽은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천천히 먹혀가고 있고 결국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케플러 70은 약 1800만 년 전에 적색 거성으로 폭발한 뜨거운 청색 외성이에요. 그 당시 적어도 2개의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었고 그중 더 가까운 행성은 목성과 비슷한 가스 행성이었어요. 이것의 이름은 케플러 70b였고 아직도 존재해요. 하지만 너무 커진 항성이 그걸 먹어치우고 이걸 맹렬하게 타는 바위 세상으로 바꾸었어요. 현재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 중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예요. 온도가 우리 태양의 표면보다 높아요. 항성 안에서 있으면서 살아남은 건 행운이었지만 지금은 증발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와스프 12b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슬픈 행성 중 하나예요. 이 항성의 엄청난 중력은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과 결합해 이 항성의 후배를 천천히 집어삼키고 있어요. 와스프 12b는 이미 아래 형태를 취했고 무자비한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고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000만 년 후 행성은 필연적으로 탐욕스런 항성의 식욕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궁금했었죠? 만약 얼음과 뜨거운 석탄 위를 동시에 걷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글리제 436b가 여러분에게 생생한 예를 들어줄 거예요. 태양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해왕성 크기의 이 외계 행성은 뜨거운 오븐보다 더 뜨거워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타는 얼음에 덮여 있어요. 이 얼음은 행성의 거대한 중력 때문에 밀도가 훨씬 더 높은데 심지어 극한의 조건에도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녹지 않아요.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인 금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무서운 세계의 목록을 작성할 수 없죠. 태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행성의 대기는 너무 두껍고 구름으로 가득 차서 표면이 수성의 대기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화산 폭발은 끊임없이 금성을 강타하고 중력은 우리보다 거의 100배나 더 강력해요. 제가 말한 구름들은 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응축되어 땅으로 비처럼 내려 지옥을 더해줘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구름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거나 또는 미쳤다고 해도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곳의 바람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몇몇 허리케인만큼이나 강하거든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아주 차가운 행성이 있어요. 비록 호스트 항성이 그리 멀리 있지 않지만 작고 차가운 적색 외성으로 빛과 열이 행성에 거의 도달하지 못해요. 그곳의 기온은 영하 223도까지 떨어지는데 절대 영도보다 미미하고 따뜻할 뿐이죠.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은 어둡고 음침하고 절대 녹지 않는 영원한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럼에도 만약에 암석 핵이 있다면 열을 약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어붙은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알려지지 않은 외계 생명체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양계로부터 약 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디미디움은 많은 이유로 생명체에게 적대적인 행성이에요. 이것은 태양과 동주기 자전을 하는데 행성의 한쪽 면은 항상 항성을 향하고 있고 다른 쪽은 항상 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쪽은 섭씨 980도 이상으로 가열되며 시속 1000km에 달하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어요. 디미디움은 비록 가스 행성이지만 많은 양의 철을 갖고 있어서 이 철이 대기에서 녹고 증발하면서 구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식으면 녹은 철에 지옥 같은 비가 지표면에 떨어지죠. 산소는 보통 행성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소로 여겨지지만 오시리스의 경우엔 확실히 해당이 안 돼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 또는 주변에 산소가 있는 걸 발견하고 놀랬어요. 왜냐하면 수성이 태양에 가까운 것보다 이게 항성의 8배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극도의 거리가 오시리스를 뭐든 탈 수 있는 살아있는 용광로로 만들었어요. 또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의 아주 짧은 궤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시리스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는 단 3.5일이에요. 게다가 행성의 대기는 그 항성의 열에 의해 끊임없이 날아가고 녹아버려요. 코롯 엑소 3b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행성들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그 자체로 더 음침한 방식으로 무서워요.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가스 행성이지만 밀도는 20배 더 높아요. 이것으로 이 외행성의 중력은 지구에 있는 것보다 쉬운 배 더 강하게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눌러요. 이 행성에 발을 내딛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대기의 밀도에 의해 바로 짓눌려져 버리기 때문이죠. 코롯 7b는 또 다른 오븐 같은 세상이에요. 이곳의 하루의 온도는 섭씨 2200도가 넘어요. 암석 표면과 결합해 지옥과도 같은 풍경을 보여주죠. 땅 위의 바위들은 부글거리며 끓어오르고 대기로 증발하고 거기서 식어 결국 유황비로 다시 표면에 떨어지죠. 코롯 7b의 제일 슬픈 점은 대기는 열로부터 녹아내려 그을린 핵만 남겨둔 한때는 가스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신호는 2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왔고 마침내 지구에 도달했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18년 동안의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은하를 2022년에 포착했어요. 아주 강렬한 전파의 폭발이었는데 비록 아주 짧은 시간에 빛을 발했지만 은하 전체를 비출 정도로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고속 전파 폭발, 줄여서 FRB였습니다. 이 신호는 수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FRB는 우주 공간 곳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짧은 에너지 붐이에요. 최대 3초 동안 지속되어 거의 포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놓치기도 쉽지 않죠. 한 번의 작은 폭발로 태양이 하루 종일 방출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2007년 이래로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수천 개가 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누구도 그 신호의 출처나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외계 생명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 최근의 신호는 마침내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약 2밀리초 동안 지속되었고 특별히 밝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마침내 이 신호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해했어요. 폭발이 약 2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왔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시 말해 이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한 시간이 정확히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신호는 이상한 패턴으로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섬광이라고 부릅니다. 빛이나 전파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예상치 못한 기체 구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입자와 파동이 이 가스에서 반사되어 신호가 약간 교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했을 때는 약간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였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바로 이 구름 덕분에 신호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성자별에서 온 것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녀석이에요. 그들은 빠르게 살았고 밝게 타오르던 별의 잔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미친 광경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핵은 자체의 초강력 중력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참 비슷하죠.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원소인 오스뮴과 비교해 볼게요. 오스뮴에 작은 입방체가 있다면 그 무게는 약 0.36kg에 달할 거예요. 이미 꽤 무거운데요. 0.03 세제곱미터의 오스뮴은 무려 640kg의 충격적인 무게가 될 거예요. 이는 평범한 소 무게와 같습니다. 이제 중성자별의 작은 입방체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맞춰보세요. 틀렸습니다. 작은 입방체 하나당 70억 톤이라는 끔찍한 무게가 될 거예요. 손에 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무게는 현실의 구조를 뒤흔들 겁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작은 공으로 압축한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아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워요. 따라서 이 별들은 매우 무겁지만 놀랍게도 반경이 약 9.7k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이는 도시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태양보다 더 무거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포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성자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그네타였습니다. 마그네타는 희귀한 유형의 중성자별이에요. 중성자별이 태어날 때 이런 별이 될 확률은 10%에 불과해요. 별이 붕괴하는 동안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핀이 빨라지고 내부가 격렬해지면서 지구보다 1조 배나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자기장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원자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결국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매우 뜨겁고 전하를 띤 입자수프에 둘러싸이게 돼요. 자기장은 자기 마음대로 플라즈마를 뒤틀고 구부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매우 뜨거운 파티로 끝납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흩어지고 흡수되기 때문에 어울리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죠.
이제 다시 주인공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이야기 속 마그네타도 플라즈마 수프와 그 주위를 둘러싼 무서운 보이지 않는 장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신비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그네타에서 9,978k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처럼 들리지만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데요. 어떻게 전파가 저런 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차단되거나 흡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파는 세장 안에 갇힌 것처럼 거기서 멈추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든 풀려났고 이는 플라즈마를 뚫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에너지는 어떻게든 꼬이고 뒤틀리고 모양이 바뀌면서 전파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것은 FRB가 중성자별과 자기 또는 펄서와 같은 다양한 유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새 망원경, 캐나다 수소 강도 매핑 실험, 줄여서 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이 망원경은 말 그대로 매일 FRB를 감지합니다. FRB는 일반적으로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같은 해에 우리는 일반적인 폭발보다 훨씬 더 긴 3초 이상 지속되는 주기적 피크를 가진 FRB를 발견했습니다. 이 또한 중성자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성자별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신호들을 그렇게 자주 수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신호는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블랙홀 근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원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별이 서로 부딪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장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 별이 충돌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해요. 우와. 일부 천문학자들은 FRB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한 FRB는 때때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 번 깜빡이고 사라지지만 때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거의 깜빡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정확한 패턴을 따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한 리피터는 16일 주기를 따릅니다. 약 4일 동안 미쳐 날뛰다가 12일 동안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돼요. 이것은 중성자별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뭔가 독특한 천체 물리학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궤도를 도는 다른 무언가가요. 하지만 어쨌든 별들의 충돌은 한 번만 번쩍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신호를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분리자르입니다.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변하는 매우 극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엄청난 전파를 방출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신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 자체는 꽤 좋은 옵션이에요. 블랙홀은 많은 FRB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폭발은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붕괴하는 블랙홀 자체에서 발생할까요? 아니면 블랙홀과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모든 아이디어를 던져보자고요. 물론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외계 문명입니다. 이 모든 폭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는 지적인 이웃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신호가 하늘 전체와 다양한 거리에서 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신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능적인 문명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과학자들은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양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실제 양파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겹이 층으로 쌓여있는 별들이 있다는 더욱 놀라운 생각이죠. 그라바스타라고 불리는 이 매혹적인 천체는 블랙홀의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수수께끼인 암흑에너지와 다른 차원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중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중력은 단순히 지구의 물체를 끌어당기고 뉴턴의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중력은 존재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 놓습니다.
볼링공과 같은 무거운 공을 침대 중앙에 던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침대 시트는 어떻게 될까요? 시트가 푹 꺼지겠죠? 공 주위로 늘어지고 처집니다. 이제 구슬과 같은 더 작은 공을 침대 위에서 굴리면 더 이상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무거운 공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점점 더 가까이 굴러가면서 무거운 공을 중심으로 빙빙 돌기 시작해요. 바로 중력이죠. 하지만 우리는 침대 시트가 아닌 공간과 시간 자체의 구조, 즉 시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성이나 별과 같은 무거운 물체는 시공간에 홈을 만들고 달, 행성, 심지어 빛도 이 홈을 따라 움직여요. 중력은 이 물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곡선이에요. 그렇다면 블랙홀은 가장 무거운 공과 같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블랙홀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지만 태양 몇 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400억 개가 넘는 태양 질량을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중력으로 시공간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생겨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이 주변은 가장 끔찍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에요. 무언가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면 빛조차도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구멍, 블랙홀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라바스타는 훨씬 더 이상합니다.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매우 작을 거예요. 그러나 끝없는 중력의 작은 구덩이 대신에 그 중심에는 암흑에너지라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예요. 암흑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무언가로서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력의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늦추기 위해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리 세계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암흑에너지가 승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력을 공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암흑에너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힘, 에너지장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의 효과를 보았고 암흑에너지가 모든 곳에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라바스타 안에 갇혀 있다면 마침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라바스타는 중력 응축 별의 줄임말이에요. 그라바스타는 2006년에 두 명의 물리학 교수인 파웰 마주르와 에밀 모톨라에 의해 공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 외에 거대한 별이 스스로 붕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라바스타를 만들었죠. 중력은 모든 것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별과 같이 매우 무거운 물체의 크기를 축소시켜요. 별이 더 많이 줄어들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중력은 더 강해집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임계 문턱을 넘어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라바스타의 중심에는 거짓 진공 또는 암흑에너지로 채워진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중력과 싸웁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힘과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만나는 것과 같죠. 덕분에 별의 핵은 블랙홀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암흑에너지가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도 우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여기부터 상황이 더 이상해집니다.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그라바스타는 단순히 외로운 물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서로 겹쳐져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각각은 얇은 물질 껍질로 둘러싸인 내부에 자체 암흑 에너지 버블이 있는 층과 같습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은 그 안에 더 작은 그라바스타를 담고 그 껍질은 더 작은 그라바스타를 담을 수 있는 식으로 말이죠. 마치 여러 풍선들이 서로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각각의 풍선은 기압이 안정적이고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덕분에 어느 하나도 공기가 빠지지 않고 터지거나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공존해요. 그라바스타의 경우 풍선 속 공기는 암흑에너지이고 풍선 고무는 그것을 둘러싼 물질의 껍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론은 아이디어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그라바스타는 매우 얇은 물질의 껍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껍질이 두꺼울수록 안정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멋진 부분은 우리 세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우주의 탄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별이 그라바스타로 붕괴하면 이론적으로 물질이 중심을 통해 폭발하여 새로운 차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물체들은 빅뱅 자체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와 은하에서 생성된 자손 우주 사이에 교환되는 에너지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해요. 물론 아직은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라바스타는 어디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물리학자들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견한 물체라기보다는 만약이라는 가정에 가깝기 때문이죠. 두 교수는 중력과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함께 작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았을 뿐이에요. 현재로서는 시공간에서 파장을 감지하는 대형 관측소인 리고가 그라바스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라바스타가 특정 경우에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빨리 회전하거나 껍질이 너무 두꺼우면 결국 흔들리거나 부서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수십억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또한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블랙홀 자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인슈타인이 획기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또 다른 과학자 칼 슈바르츠 쉴트는 그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빛이 빠져나가지 못해 우주에 일종의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고 몇 년 전 마침내 블랙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라인에 떠돌던 흐릿한 사진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은하인 밀키웨이 중심에 있는 놀라운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라바스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학적 계산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물체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는 그게 어딘가에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라바스타가 일반 블랙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비하면서 고에너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블랙홀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일종인 호킹 복사라는 것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라바스타를 알아보는 작은 트릭이 있어요. 만약 그 껍질이 빛에 투명하다면 블랙홀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빛을 굴절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비한 물체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방식을 확인하면 그 차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라바스타가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중력, 블랙홀, 상대성 이론의 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우주의 검은 공허함을 뚫고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14년 안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72%에 달하며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 북미, 남유럽, 북아프리카가 잠재적 충돌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소식에 대비하셔야 해요. 천문학자들은 몇 달 동안 이 우주 침략자를 면밀히 주시해왔지만 지금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앞으로 7개월 동안 추적할 수 없어요. 물론 지구를 완전히 놓칠 확률은 28%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황폐화와 파괴예요. 수천 명의 인명 손실, 수십억 달러의 피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생물종, 폐허가 된 도시와 마을, 파괴된 들판과 숲. 이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는 나사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우주국은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재난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더 멋진 점은 2년마다 과학자, 정부 기관 및 국제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행성 충돌 가정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최근의 훈련은 4월에 진행되었으며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 훈련을 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거대한 우주함석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 다음 얼마나 큰가, 어디에 부딪힐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브레인스토밍 세션과 같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현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 나사의 근지구 천체 연구센터가 참여해요. 이들은 실제 소행성을 추적하고 궤도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소행성의 크기, 궤도 및 잠재적 충돌 구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수개월 동안의 소행성 관측을 시뮬레이션해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소행성이 실제로 지구를 겨냥하고 있다면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에는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행성 충돌에 대비해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사의 행성 방위 조정실 및 페마와 같은 미국 기관과 함께 협력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걸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고려하는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어요. 첫째, 우주선을 보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소행성의 크기, 질량, 궤도에 대해 더 많이 알면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소행성을 비껴가도록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행성이 지구를 놓치도록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의미해요.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사의 다트 임무는 이미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2년 전 그들은 우주선을 디모포스라는 작은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행성 방어의 큰 승리였죠. 하지만 이러한 임무는 계획, 준비,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소행성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현재 나사는 2027년에 발사될 예정인 니오 서베이어라는 새로운 망원경을 개발 중이에요. 기존의 망원경과 달리 니오 서베이어는 태양 가까이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포함해 가장 까다로운 소행성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행성이 위협이 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고 잠재적으로 소행성을 막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행성의 충돌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어떨까요? 1월 21일 일요일 새벽 약 1m 너비의 작은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운 좋게도 독일 상공에서 불타버렸어요. 나사의 스카우트 충돌 시스템은 충돌 95분 전에 이 소행성을 발견하고 정확히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예측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32분 소행성이 타오르는 밝은 불덩어리로 변해 멀리 체코까지 보입니다. 일부 작은 운석은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충돌 지점 근처에 떨어졌을 수 있어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발견된 것은 이번이 역대 8번째예요. 이는 스카우트와 같은 도구가 소행성을 추적하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소행성에 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 12월 4일 시베리아 북동부 상공에서 작은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서 무해하게 불타면서 숨막히는 빛의 쇼를 연출했어요. 약 71cm 크기의 이 우주암석은 충돌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관측 덕분에 특별 경보 시스템이 충돌 시간을 10초 내외로 예측할 수 있었어요. 소행성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15분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당국은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나사의 소행성 지구 충돌 최후 경보 시스템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12시간 전에 이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소행성 충돌이 예상된 지 몇 시간 이내에 발견된 소행성인 임박한 충돌체는 올해 들어 4번째, 전체적으로는 11번째로 발견되었어요. 이제 중국은 행성 방어에 대한 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소행성에 충돌하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 임무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의 우주선은 소행성에 충돌하고 다른 우주선은 최대 1년 동안 소행성 전체를 연구하기 위해 대기할 거예요. 즉, 지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목표물은 2015 XF261이라는 소행성으로 폭이 약 30m에 달해요.
이 소행성은 최근 7월 9일 지구를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갔습니다. 사실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우주여행자는 음속보다 30배나 빠른 시속 42,000km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 소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우주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에요. 소행성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어 향후 행성 방어 임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우주선으로 소행성에 충돌하여 충돌 여부를 테스트할 계획이며 첫 번째 우주 탐사선은 최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잔해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임무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소행성은 향후 몇 년 동안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 3월과 5월에 소행성은 지구에서 3,2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지나갈 거예요. 2028년 4월에는 2,100만 킬로미터까지 더 가까워질 거예요. 1년 후인 2029년 4월에는 소행성이 670만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탐사를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좋은 기회는 2030년 4월에 소행성이 7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를 지나갈 때예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나사의 다트 미션은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을 목표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여행에는 10개월이 걸렸어요. 따라서 중국에 계획하는 사람들은 우주선이 그곳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해요. 이 임무는 2027년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동시에 소행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 그들은 약 30m 너비의 다른 소행성으로 행성 방어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 현재의 소행성으로 전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타이밍이 더 좋았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기본적으로 46억 년 전의 타임캡슐로 태양계가 막 형성되었을 때 남은 잔해예요. 소행성을 연구하면 지구를 포함한 행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행성 방어와 순수 우주과학을 결합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주 탐사 계획에서 확실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지럽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몸이 기울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바로 설 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제 몸의 축이 2.5cm 정도 이동한 걸 느꼈어요. 다음 날은 5cm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믿기지 않겠지만 80cm였어요. 큰일 났어요. 거꾸로 뒤집혀서 모든 사람들이 내 표면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지구님, 몇 가지 테스트를 실행했고 축에 영향을 미친 불행한 요인들의 조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요인은 아마도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것이 될 겁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해안에서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지구의 축을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길이를 단축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지구의 지축이 약 16.5cm 이동했으며 일본 본섬이 약 2.4m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유사한 대규모 지진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속도도 변경되었어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빙판 위에서 회전하는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와 비교해 볼게요. 스케이터가 팔을 몸 가까이 당기면 질량이 회전축 근처에 집중되어 더 빨리 회전해요.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구의 질량이 자전축에 더 가깝게 이동하여 지구가 더 빨리 회전하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계산 결과 일본 지진은 지구 자전 속도를 약 1.8 마이크로초, 즉 180만 분의 1초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모든 나노초가 중요해요. 이에 비해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 지진은 하루의 길이를 2.68 마이크로초 단축시켰어요. 이 지진은 2004년 12월 26일 세계협정 시 0시 5분 8초 53초에 발생했어요. 진앙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의 서부 해안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해저 지진은 인도양을 휩쓴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광범위한 파괴와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어요. 심지어 동아프리카 해안 지역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리히터 규모 9.0으로 처음 기록된 지진의 규모는 나중에 9.1에서 9.3 사이로 조정되어 아시아에서 기록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 되었습니다. 지각이 완전히 부서져 지각의 일부가 서로 미끄러지는 단층은 500초에서 600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관측된 지진 중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이 지진의 엄청난 힘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최소 1.25cm 이상 진동했고 알래스카까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다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방출한 엄청난 에너지는 지구에 미묘하지만 상당히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질량의 변화로 인해 지구의 자전이 약간 바뀌면서 낮이 짧아졌어요. 또한 지구의 지축이 동경 145도 방향으로 2.5에서 6cm 정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따라서 지구 자전 속도와 자전축의 변화는 질량의 재분배에 관한 것이에요. 이는 재난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삼협댐을 예로 들어볼게요. 중국 후베이성 양쯔강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공학적 승리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체는 꽤 모호해요. 2012년 거의 20년 만에 완공된 이 거대한 댐은 길이 2334m, 높이 185m에 달합니다. 네, 지구의 자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예요. 저수지는 39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지구의 자전 관성을 약간 변화시켜 지구의 자전을 약간 느리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에 따르면 삼협댐의 저수지는 지구의 그 위치를 거의 2.5cm 이동시키고 하루의 길이를 0.06 마이크로초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댐만이 아닙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 물이 바다로 밀려들어 특히 적도 부근의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질량 이동은 댐보다 지구 자전을 훨씬 더 느리게 만들어요.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원자시계와 같은 초정밀 장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 변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분을 59초로 하는 마이너스 윤초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댐을 짓지 않으니까 이 모든 기울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샤워를 한다면 여러분도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지구의 기울기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구는 항상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도 지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하수 펌핑으로 인해 지구의 기울기가 80cm 이동했어요. 이 물의 재분배는 해수면 상승의 약 0.6cm에 해당해요. 기후와 관련된 원인 중 지하수 재분배가 지구 자전극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란 무엇일까요? 지하수는 지구 표면 아래에 저장되어 토양, 모래, 암석의 공간을 채우는 물이에요. 지하수는 비와 기타 강수량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 저수지, 즉 대수층에 모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강이나 호수와 달리 지하수는 지표 아래에 머무르며 천연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덕분에 우리는 건기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농작물을 관계하는 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산업계에서는 제조 및 냉각 시스템을 위해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꽤나 무해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유용한 것이 어떻게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약 2150기가톤의 지하수를 펌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의 물 제거로 인해 지구의 기울기와 자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 대부분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 상승에 기여합니다. 북미 서부와 인도 북서부 같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연구 결과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지하수 사용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기울기 문제는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달의 역할이 크다는 거 아시죠? 달의 중력은 조수 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달이 지구에서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이 두 천체는 중력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느려지게 만듭니다. 지진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일시적으로 자전 속도를 높이기도 하지만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누군가 고대 산호에 주목한 적이 있었어요. 산호를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지구가 한때 훨씬 더 빠르게 자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산호는 탄산칼슘의 얇은 층을 쌓아 성장해요. 산호는 매일 성장하며 그 변화는 계절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층을 세어 수백만 년 전의 1년 일수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4억 4,400만 년 전에서 4억 1,900만 년 전에 지구의 1년이 약 420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의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져 지금은 1년이 36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둑 맞은 기분이에요. 현재 달은 매년 지구에서 4cm씩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아폴로 임무 중 달에 설치한 특수 거울의 도움으로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50년 넘게 연구원들은 이 거울에 레이저 광선을 보내 빛이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해 왔어요. 어쨌든 친애하는 지구님,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위급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주민들은 지구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중력이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중력을 끄지만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금속으로 가득 찬 소행성을 상상해보세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화성과 목성 사이의 태양 궤도를 도는 거대한 금속 우주 암석인 16 푸시케입니다. 10조 달러로 추정되는 이 암석의 가치는 세계 경제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한 행성, 특히 지구와 같은 암석 세계의 형성에 대한 단서도 가지고 있어요. 2023년 10월 나사는 푸시케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임무는 이 우주의 보물 창고를 탐사하는 거예요. 2029년 8월에 소행성에 도착할 예정이며 천문학자들은 소행성의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시케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852년 이탈리아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소행성은 인류가 발견한 16번째 소행성이라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소행성 때의 수백만 개의 우주 암석 중에서 눈에 띄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금속 성분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암석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푸시케는 주로 철, 니켈, 심지어 금과 기타 희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폭이 약 278km인 이 소행성은 가장 큰 소행성은 아닙니다. 세레스와 같은 다른 소행성들에 비하면 왜소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표면적이 플로리다주와 같은 16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그 크기는 여전히 인상적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표면의 30에서 60%가 귀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우주암석이 행성에 노출된 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시 행성은 기본적으로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큰 우주 물체로 행성으로 발전하는 원시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계는 수십억 년 전 치명적인 충돌로 파괴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인 행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이론이 맞다면 푸시케는 행성핵이 두꺼운 지각과 멘틀 아래 수천 킬로미터에 숨어있는 지구와 같은 지상 행성 내부의 독특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소행성을 탐사하러 갔던 우주선 기억하시나요? 야심찬 임무를 시작한 푸시케 탐사선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려 35억 킬로미터를 이동하게 돼요. 이 여정에는 거의 6년이 걸려요. 소행성으로 향하는 길에 2026년 5월 화성을 지나 화성 중력을 이용해 더 깊은 우주로 날아갈 겁니다. 이 기동을 중력 보조라고 하며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고 소행성을 향한 궤도를 수정할 거예요. 2029년 8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탐사선은 최소 26개월 동안 소행성 궤도를 돌게 돼요.
이 기간 동안 소행성의 표면을 분석하고 구성을 파악하며 소행성의 역사를 밝히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탐사선에는 몇 가지 멋진 도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중 스펙트럼 이미저입니다. 이 장비는 소행성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해요. 천문학자들이 소행성의 질감과 구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탐사선에는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기가 있어요. 이 기기는 금속 함량을 포함한 소행성의 화학 원소를 측정해요. 자력계는 자기장이 있다면 이를 감지하여 푸시케가 행성의 중심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밴드 라디오 시스템은 소행성의 중력장을 측정하여 소행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 암석의 채굴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과학이에요. 연구원들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은 용융된 물질이 핵으로 굳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질문은 왜 행성이 되지 못했을까입니다. 소행성의 역사를 이해하면 어떤 천체는 행성으로 성장하고 어떤 천체는 그러지 못한 이유를 밝힐 수 있어요. 나사의 임무는 순전히 탐사 목적이지만 소행성 채굴의 관점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10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푸시케는 이론적으로 지구의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충분한 원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채굴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놀라운 아이디어로 들려요. 동시에 소행성의 금속을 어떻게든 지구로 가져온다면 그 풍부함으로 인해 금과 같은 귀금속의 가치가 급락하여 글로벌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귀중한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구가 어떻게 금, 백금 및 기타 희귀 금속을 얻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희소성이 높은 원소라고도 불리는 이 원소들은 우주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푸시케의 이야기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귀금속은 수십억 년 전 격렬한 우주 사건에서 탄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성자별 사이의 폭발적인 충돌인 킬로노베에서 나타났어요. 그 후 이 금속들은 우주로 흩어져 결국 태양계를 형성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구가 형성될 때 이 금속들은 철이 풍부한 중심부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속이 행성 내부 깊숙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크기의 테이아와 같은 불량 원시 행성과의 파괴적인 충돌로 인해 일부 원소가 지구 멘틀에 갇혔습니다. 최근 컴퓨터 모델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 표면은 일시적으로 용융된 암석층인 마그마 바다가 되었어요. 금속이 마그마를 통해 가라앉으면서 부분적으로 단단한 층에 도달하여 하강 속도가 느려져 핵이 아닌 멘틀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 이 금속들은 열 대류의 영향을 받아 지표면 가까이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억 년 후 채굴이 가능하게 된 이유입니다. 푸시케의 금속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만 우주에는 금과 철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보석을 발견하거나 그 존재를 이론화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요.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만들어지며 이 원소는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해요. 지구에서 다이아몬드는 높은 압력과 온도 하에서 멘틀 깊숙한 곳에서 형성되어 우주에서는 다이아몬드 형성을 위한 조건이 의외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인 나노 다이아몬드는 운석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때로는 초기 태양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가스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얼음 거인인 해왕성과 천왕성에 다이아몬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높은 압력이 탄소를 결정 형태로 압축해요. 연구원들은 또한 다른 태양계의 외계 행성의 크기와 별과의 근접성에 따라 루비나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을 가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지구의 달에도 우주 광물이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달의 암석에서 큐빅 지르코니아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푸시케 미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미션은 우주 자원의 잠재력을 모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주 자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을 채굴하려면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자율 로봇을 사용해야 해요. 또한 지구로 재료를 가져오고 궤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채굴 활동이 생태계나 우주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과 같은 법적, 윤리적 문제도 있어요. 이 조약은 어떤 국가도 천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간 기업이 우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소유권과 자원 공유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양의 금속을 지구로 가져올 경우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주 자원을 우주에서 주거지, 인공위성, 우주선을 만드는데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16푸시케의 채굴 여부와 상관없이 이 탐사를 통해 초기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11월 1일 현재 탐사선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따라 소행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여정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가 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2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갇혔습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소름 끼치는 맥박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진공 상태의 우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소음이었어요. 상황이 너무 이상해지자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의 기환이 취소되었습니다. 우주에서의 단 며칠이 될 줄 알았던 시간이 9개월 동안의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그의 동료 수니타 윌리엄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6월 5일 이들은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선을 타고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는 24시간 비행 임무를 띠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탑승한 7명의 우주비행사 및 우주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주 정거장에 8일만 머물 예정이었어요. 그 후에는 스타라이너를 타고 지구로 돌아가는 간단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모어는 스타라이너 캡슐 안에서 기괴한 소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일정한 간격의 심장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우주에서는 소리를 통과할 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음파를 전달할 원자나 분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나 메아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비명을 들을 수 없죠. 완전한 정막이에요. 따라서 우주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는 없습니다. 소음이 멈추지 않자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우주비행사들은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 파악할 수 없었어요. 캡슐 내부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알았지만 소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우주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1969년 아폴로 10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을 때 우주비행사들은 달의 먼 쪽에서 신비한 음악이 들렸다고 말했어요. 마치 휘파람 소리 같았고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해요. 너무 기괴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자기장이나 대기로 인한 무선 간섭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자기장이 없고 대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따라서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양 리웨이가 작은 우주선을 타고 홀로 우주로 첫 여행을 떠났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주선의 몸체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마치 철제 양동이를 나무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우주선 외부나 내부에서 나는 것 같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리웨이는 지구로 돌아온 후에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상황은 그를 겁에 질리게 할 만큼 섬뜩했고 아마 윌모어와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나사 우주비행사들은 이 소름 끼치는 소리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미션 컨트롤 팀에 따르면 이 소리는 기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우주 정거장과 스타라이너 사이의 스피커 피드백 루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죠?
글쎄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디오 문제는 분명 존슨 우주센터의 팀이 걱정하는 문제였지만 솔직히 우주선에는 다른 기술적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발사 전에도 전문가들은 작지만 지속적인 헬륨 누출을 발견했습니다. 헬륨은 우주선의 방향, 속도, 궤도를 제어하는 추진기에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문가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출은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임무의 성공에 거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사를 강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 도착하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헬륨 누출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출이 이어졌어요. 결국 5번의 누출이 발견되었고 임무 관리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윌모어와 윌리엄스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의 밸브 2개를 닫으라는 명령을 받고 잠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헬륨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추진기 제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캡슐에는 28개의 소형 추진기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그중 5개가 여행 중 어느 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추진기 중 4개는 빨리 고쳐졌지만 그중 하나가 다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헬륨 누출, 그 다음에는 추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선 내부에서 이상한 맥박 소리가 나요. 스타라이너의 문제가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우주비행사들을 귀환시키는 것이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귀환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실제로 우주비행사들은 귀환을 연기하며 우주정거장에서의 8일간의 체류 기간을 9개월로 연장했습니다. 3월 25일에 지구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는 이미 이전에 미뤄진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죠. 두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갇혀 나사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이 지구로 데려다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침실 6개짜리 집 크기에 떠다니는 집에서 7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어요. 궤도 실험실에 갇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우리 대부분에게 절망적이고 숨이 막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꽤 잘 대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2차례의 장기 궤도 체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립기는 했지만 두 우주비행사 모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 나사는 계획보다 더 오래 우주정거장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비행의 모든 위험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지구 귀환 연기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많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집중한 일은 식물시설 관리였어요. 연구팀은 지구 밖에서 작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특히 우주여행이 달을 넘어 점점 더 멀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비행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주정거장에서의 체류는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돼요. 또한 우주정거장에는 음식, 물, 옷, 산소 등 승무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사와 그 파트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분의 물품을 가지고 임무를 보내요. 윌모어와 윌리엄스가 향수병을 느끼고 자유시간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족 및 친구들과 이메일, 전화 또는 화상 채팅을 할 수 있어요.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선은 2024년 9월 24일 지구로 귀환했지만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탑승하지 않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정거장에서 도킹을 해제한 후 자율 모드로 여행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6시간의 비행 끝에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낙하산을 사용하여 하강 속도를 늦춘 후 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우주항구에 착륙했습니다. 착륙은 성공했지만 나사 전문가들은 원래 계획대로 윌리엄스와 윌모어가 탑승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최근 그들은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초당 716회라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 일명 죽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속도뿐만 아니라 이 중성자별의 표면은 거의 쉬지 않고 초강력 폭발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별의 신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이 별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별은 태양 질량의 최소 8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의 잔해에서 형성돼요. 이러한 별이 해결료를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대항할 수 없게 돼요. 이로 인해 별의 핵이 붕괴되어 별의 외층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남은 것은 초밀도의 핵, 즉 중성자 별입니다. 이 별의 잔해는 일반적으로 폭이 19k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아요. 동시에 태양보다 더 많은 질량을 담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밀도 또한 압도적입니다. 태양 2개의 질량을 도시 크기의 9에 집어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약 1000만 톤에 달할 거예요. 대왕골의 8만 5천 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과 같은 무게예요. 이러한 엄청난 밀도 덕분에 중성자별은 엄청나게 강력한 중력장을 갖게 돼요. 중성자별의 물질이 떨어지면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속한 후 표면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충돌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중성자별 안에는 중성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성자 몇 개도 그 아래에서 살아남아요. 일반적으로 양성자는 같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요. 하지만 중성자별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서로를 밀착시키고 강한 핵력이 이를 대신합니다. 중력은 양성자를 마치 한 팀인 것처럼 중성자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별의 내부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이상해져요. 표면 근처에서 중성자는 마치 중성자 뇨끼처럼 덩어리로 뭉쳐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 덩어리들은 긴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과학자들이 스파게티층이라고 부르는 걸 형성해요. 배가 고파지네요. 더 큰 압력에서는 스파게티 사슬이 나란히 융합되어 중성자 라자냐와 같은 평평한 시트가 만들어져요. 더 깊이 들어가면 라자냐는 결국 균일한 덩어리로 분해돼요. 하지만 그 후에도 구조가 매끄럽지 않아요. 펜네 파스타처럼 생긴 긴 튜브 모양의 빈 공간인 틈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자별 내부에는 뇨끼, 스파게티, 라자냐, 펜네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엄청난 압력을 받는 물리학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요. 오늘 점심은 꼭 이탈리아 음식으로 먹어야겠어요. 최근에 발견된 중성자별은 밀도가 높은 성단에 위치한 쌍성계의 일부입니다. 이 성단은 지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진 은하수 은하 중심 부근 궁수자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별의 기록적인 회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1초가 아니라 1분을 기준으로 하면 분당 42,000회 이상 회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초신성은 정확히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또 다른 중성자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회전 속도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별들은 행동과 특성 면에서 우주적 특이점이 됩니다. 잠깐만요. 중성자별의 쌍성 파트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별은 우리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의 잔해인 백색 외성입니다. 이 백색 외성은 11분에 한 번씩 중성자별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이 쌍성계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짧은 궤도 주기를 가진 쌍성계가 돼요.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파트너 항성 주위를 도는 항성을 상상해보세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속도예요. 이 팽팽하고 빠른 궤도는 태양계 내부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중성자별이 왜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는지 궁금하시죠?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설명하자면 거대한 별이 중성자별로 붕괴하면 극적으로 수축해요. 이러한 급격한 압축은 별의 스핀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마치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안쪽으로 당길 때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별이 작아질수록 더 빨리 회전하여 극한의 회전 속도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쌍성계에서 중성자별은 더 빠른 회전 속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트릭은 동반 별에서 물질을 훔치는 것인데 이 과정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농담이고 응축이라고 합니다. 훔친 물질은 바로 그 각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에 축적된 물질은 결국 강력한 열핵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중성자별을 일시적으로 태양보다 최대 10만 배 더 밝게 빛나게 해요.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극한 환경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연구할 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된 나사의 X선 기기의 공식 명칭은 중성자별 내부 구성 탐사선이며 고맙게도 나이서라는 별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성자별 표면에서 15번의 열핵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그 폭발 중 하나는 열핵 폭발 진동이라는 독특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중성자별의 불타는 표면층에 매우 비대칭적인 밝기 패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중성자별의 스핀 속도와 일치하여 중성자별의 극한의 회전 속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중성자별은 이미 극단적인 별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종류의 중성자별, 즉 마그네타가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지구 자기장보다 최대 1000조 배나 강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성입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다른 중성자별과 차별화되어 중성자별은 주변 물체의 원자를 왜곡시켜 그 근처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항성 마그네타의 에너지 밀도는 납의 질량 밀도보다 10,000배나 높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마그네타는 또한 매우 강력하여 일시적으로 은하 전체를 비출 수 있는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해요. 이러한 폭발은 종종 자체 자기장에 의한 지각의 격렬한 변화인 항성 지진에 의해 촉발돼요. 예를 들어 2004년에 발생한 마그네타의 감마선 폭발은 지구의 전리층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폭발은 지구를 강타했고 그 강도가 너무 강해서 여러 위성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폭발을 감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스위프트 위성은 단순히 폭발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센서가 완전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폭발을 마주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우주선을 통과하고도 카메라를 압도했습니다. 마그네타가 달처럼 지구에 가깝게 위치한다면 그 자기장은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 데이터를 깨끗하게 지워버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위력의 수준입니다. 마그네타는 매우 활발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활동해요. 강렬한 자기장은 약 10,000년이 지나면 붕괴해요. 그 후에는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더 이상 방출하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 3,000만 개의 비활성 마그네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조용한 우주의 유물은 은하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과 마그네타는 극한 물리학의 실험실 역할을 해요. 천문학자들은 중성자별을 통해 지구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 특정 물질의 거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의 놀라운 밀도는 과학자들이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압축되어 중성자를 형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만들어내요. 중성자별과 마그네타의 격렬한 폭발은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원소들은 이러한 에너지 넘치는 사건 동안 우주 곳곳에 흩어져 결국 행성과 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의 신비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나사의 나이서 장비예요. 높은 정밀도로 X선을 검출할 수 있는 이 장비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성자별의 빠른 회전과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핵 폭발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